아니, 저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지영은 멍하니 노트북 화면 속 사진을 바라봤다. 화면엔 남편 민석이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 중인 모습이 선명했다. 해변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웃는 표정, 뒤로 보이는 고급 리조트.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분명히 출장이라고 했었다. 하루 전에도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해놓고선. 그날 밤 지영은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다. 옷장에 없어진 셔츠, 침대맡에 놓여있는 생소한 향수 냄새. 다음 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자마자 지영은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 누구야? 민석은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털어놓기라도 하듯 말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어차피 말할 생각이었으니까.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혼하자는 말 그렇게 쉽게 나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지는 거야? 지영아, 솔직히 말해서 나 숨 막혀. 너랑 있는 거 이제 지쳤어.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지쳤다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알아? 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다음날 아침밥 챙기던 사람 누구였는데? 그게 중요해? 넌 이제 매력이 없어. 항상 똑같은 옷, 똑같은 말, 똑같은 하루. 재미도 기대도 없어. 그래서 바람 폈어? 어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더 속 시원하냐? 응,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어린애고 날 존중해줘. 나를 남자로 봐준다고. 지영은 충격을 숨기지 못한 채 몸을 떨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는 말,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회사 일은 전혀 모르고 외모 관리도 안 하고 난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 그 말에 지영은 입을 틀어막고 눈시울을 붉혔다. 너 정말 쓰레기야. 그래. 쓰레기든 뭐든 난 너랑 못 살겠어. 변호사랑 얘기 끝났고 정리해줘.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눈앞에 놓였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일방적인 조건. 진명해 낼 거야. 통장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굳이 싸워봤자 손해일걸. 지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단 하나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언젠가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그땐 내가 너보다 위에 있을 거고.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 없어. 넌 아무것도 없어. 이혼하면 넌 그냥 한심한 전업주부일 뿐이야. 그날 이후 지영은 모든 걸 잃었다. 집 통장 명의되어 있던 차, 이름 석자로 빌린 전세자금까지. 서울 변두리 고시원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단칸방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아침마다 마트 계산원 유니폼을 입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날랐다. 매일 손에 쥔 건 땀에 젖은 봉투와 흔들리는 알바, 시급 명세서뿐. 하지만 지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는 척했을 뿐 그 안에선 살아야 한다는 집념이 끓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중고 노트북을 켰다. 블로그 운영법, SNS 마케팅, 1인 창업 사례, 소자본 사업 아이템 온갖 걸 다 검색했다. 손에는 항상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매일 한 줄씩 적혔다. 생활용품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브랜드. 진짜 필요한 것만. 지영은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말했다. 난 끝나지 않았어. 3개월 뒤 그녀는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이름은 지지가. 주부들의 실제 사용기를 담은 SNS 콘텐츠는 점점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작은 스토어팜에서 시작한 매출이 1년 만에 3천만 원, 2년 차엔 2억을 넘었다. 그녀는 낮엔 포장하고 밤엔 광고 문구를 직접 썼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며 반드시 되찾고 싶었던 무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목표는 분명했다. 언젠가는 내 눈앞에 당신을 다시 세울 거야. 그리고 말해주겠어. 이제 당신이 내 밑에서 일할 차례라고. 지영은 지지가라는 브랜드를 처음 세웠을 때 누가 알아줄 거란 기대는 없었다. 처음엔 자신의 고시원 방 한 켠, 중고 선반 위에 놓인 4-5개의 생활용품이 전부였다. 주방 세제, 행주, 수세미, 천연 섬유 탈취제. 모두 자신이 직접 써보고 괜찮다고 느낀 것들.
누구나 집에 있는 물건, 하지만 진짜 좋은 걸 고르긴 어렵잖아요. 그녀는 블로그에 매일 제품 후기를 썼다. 사진도 직접 찍고 텍스트도 정성껏 다듬었다. 그 글들엔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품을 칭찬하면서도 단점은 숨기지 않았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냄새에 예민하신 분께는 추천드려요. 그런 솔직함이 통했던 걸까? 하루 이틀 방문자 수가 3명에서 50명, 100명으로 늘어났다. 블로그 이웃이 하나둘 생기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브랜드 엄청 정직한 느낌이에요. 진짜 써보신 것 같아요. 믿고 구매할게요. 지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누가 내 말을 믿어준다. 그녀는 밤마다 주문이 들어온 택배를 포장했다. 포장지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소중한 소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셨길. 포장을 마치고 나면 오전 3시. 다시 6시에 일어나 알바 출근. 그런 날들이 몇 달간 반복됐다. 몸은 피폐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난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소자본 브랜드 창업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망을 물어보며 네트워크를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온라인 홍보를 대신 맡아줄 수 있겠냐고. 지영은 망설였지만 도전하기로 했다. 그 업체의 제품을 리뷰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직접 영상 편집도 배워가며 홍보 자료를 제작했다. 첫 달 수입은 고작 25만 원. 하지만 지영은 그 돈으로 드디어 고시원에서 나와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작은 창문 하나, 습기 가득한 화장실, 묵은 냄새가 가시지 않는 베란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야. 시작이야. 1년 뒤 지는 공식 쇼핑몰을 열었다. 직접 써본 생활용품만 판매합니다라는 슬로건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마케팅은 없었지만 꾸준한 진정성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후기가 다 진짜 같아요. 택배 열 때마다 손글씨에 울컥해요. 지영은 매일 주문 내역을 확인하며 어느 동네에서 주문이 왔는지 확인했다. 부산, 대전, 창원, 제주도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진심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무렵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1인 여성 창업가 코너에 그녀를 출연시키고 싶다고 했다. 지영은 망설였지만 인터뷰에 응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솔직히 말했다. 예전엔 남편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주문량은 3배로 늘어났다. 쇼핑몰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벤처 투자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의 성장을 눈여겨봤다는 이야기와 함께 혹시 인수 계획은 없느냐는 문의였다. 지영은 곧장 거절했다. 이 브랜드는 제 삶 그 자체예요. 아직 팔 준비 안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다. 단지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뿌듯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친 한 회사의 이름. 민석의 회사. 예전엔 너무 크고 멀게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불쑥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듯했다. 이름도 권력도 배경도 없이 시작한 내가 이제 그 사람 회사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네. 지영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끝에 섞인 건 증오가 아니라 단단한 결이었다. 당신이 날 무너뜨렸던 그 방식으로 난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겠어. 그보다 더 품격 있게, 더 정확하게. 내가 만든 방식으로. 해가 바뀌고 지영의 브랜드지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제는 단순한 블로그 기반의 소형 쇼핑몰이 아닌 본격적인 생활용품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직원은 총 6명,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공유 오피스를 벗어나 독립사무실로 이전했다. 고객센터와 물류를 담당하는 외주팀까지 붙고 월 매출은 평균 1억을 넘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고객들의 재구매율과 충성도였다. 이 브랜드는 진심이 있어요. 대표가 만든 글만 읽어도 믿음이 간다니까요. 지영은 여전히 직접 손글씨로 감사 카드를 적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걸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벤처 미팅에서 익숙한 이름을 들었다. 이번 투자사들이 인수하려는 기업 리스트 중에 동일 BNC도 있습니다. 대표가 좀 독특하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지영은 얼굴을 굳혔다. 동일 BNC. 바로 민석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대표님도 그쪽 관심 있으세요?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며칠 후 지영은 부사수와 함께 산업 박람회에 참석했다. 거기엔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우연히 동일 BNC 부스도 있었다. 민석은 여전히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으로 부스 중앙에 서 있었다.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며 바이어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다. 지영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진 않았다. 그저 묘하게 낯설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석의 뒤쪽 배너로 옮겨졌다. 자체 개발 소재 기술 도입 예정이라는 문구.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기술은 이미 도입된 것이 아니라 아직 투자 유치도 못 받은 단계란 걸.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도 포장만 번지르르 하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메일함을 열었다. 투자사 어의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다. 안녕하세요. 동일 BNC에 대한 기업가치 검토 자료 요청드립니다. 간단한 포트폴리오와 재무제표 포함이면 충분합니다. 내부 확인용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지영은 소파에 몸을 기댔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걸까? 하지만 곧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내가 더 나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녀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투자사로부터 도착한 동일 BNC의 내부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사의 실적은 생각보다 훨씬 부진했고 내부 비효율은 심각했으며 최근 수익 구조는 외주 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사람을 한 명 불렀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기획실 팀장이었다. 이 기업 우리가 인수할 수 있을까? 그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대표님 혹시 무슨 사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영은 가만히 웃었다. 있죠. 아주 오래된 이유요.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이 회사를 내가 바꿔보고 싶어요. 그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네요. 동일 BNC 본사. 고급 사무용 빌딩 10층. 민석은 여전히 대표실에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바쁜 척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니요, 그쪽만 우리와 거래 맺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독점 계약 가능하죠. 우리 기술력 아시잖아요. 거짓이었다. 기술력은 미완, 제품은 미출시, 계약은 지연. 그럼에도 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모든 걸 포장했다. 그런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대표님, 회계팀에서 급히 보고가 지분 인수건이 들어왔습니다. 지분 인수. 누가요? 이름은 라움인베스트먼트. 투자사 쪽인데 우회에서 경영권 확보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민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메일을 확인했다. 이대 주주의 지분 일부를 조용히 매입했고 이제 30%를 확보한 상태. 남은 20%만 확보하면 완벽한 인수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대표님 회의실로 오시죠. 인수건 관련해 최종 조율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민석은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건 이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곳엔 지영이 앉아 있었다. 정갈한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단 한마디 말 없이 민석을 바라보는 눈빛. 오랜만이네요. 민석 씨. 그 짧은 인사에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 너 어떡해? 지영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인수계약서 초안이었다. 이게 뭔지 읽을 수 있겠죠? 앞으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민석은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지영은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복수 같은 건 감정 낭비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 말이 더 잔인했다. 민석은 무언가에 내리찍힌 듯 멍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대표 이사직을 맡을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내역과 조직구조 정리해서 이사회에 보고하세요. 민석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내가 뭐라고? 내 회사를 뺏어가? 지영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서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다. 이 회사 당신이 만든 줄 알겠지만 난 그 안에서 당신에게 버려졌던 시간을 다 기억해요. 이제 당신이 내 조건대로 일해야 할 차례야.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던 오전,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층 건물. 그 건물 17층 회의실엔 동일 BNC의 임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오늘 M&A 관련 미팅 있다더니 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거래?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깜깜이 인수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민석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겉으론 흔들림 없는 대표의 모습. 하지만 속으론 투자사들과의 미팅이 순조롭지 못하단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안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 미팅 상대 도대체 누굽니까?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곧 오신답니다. 근데 익숙한 이름이라 좀 놀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이힐 소리, 정제된 수트,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단단한 눈빛. 지영이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민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지영이? 지영은 조용히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인과 전략기획이사, 그리고 투자사 실무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며 말문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대표님. 아, 이제는 곧 전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지는 동일 BNC의 구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투자사 측에서도 동의했고요. 말도 안 돼, 너 어떡해. 민석이 겨우 말을 짜냈다. 나 고시원에서부터 시작했지. 그때 넌 뭐라 했었지? 넌 아무것도 없잖아. 지영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그리고 그중 제일 값진 건 나 자신을 믿게 된 거야.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민석을 향해 말했다. 이제 당신 내 밑에서 일해요. 내 조건대로. 그 한마디는 10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시간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그리고 회의실 창밖으로 내리던 빗방울은 어느새 그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날 지영을 쫓아내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넌 아무것도 없잖아. 난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 넌 그냥 한심한 전업주부일 뿐이야. 그때의 말들이 이제는 칼처럼 되돌아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부랴부랴 사무실로 돌아와 임원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이미 사내는 술렁이고 있었다. 진짜야? 그지 대표가 전 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는 거지. 우리 사직서 써야 하나? 민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인수 못해. 그 여자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투자사, 주주, 법무팀은 인수결정이라는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이었다. 며칠 뒤 공식적인 대표 이취임식이 열렸다. 민석은 억지로 정장을 갖춰 입고 단상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사회자가 그를 소개하며 말했다. 지난 10년간 동일 BNC를 이끌어주신 한민석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박수가 퍼졌다. 그 뒤로 지영이 단상에 올랐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에 자신감 있는 미소. 안녕하세요. 앞으로 동일 BNC의 새로운 방향을 책임지게 된 서지영입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인사말로 임직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직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밟고 올라섰던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당신이 날 무너뜨렸던 그 방식 그대로 나도 복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당신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자존심도 체면도 과거의 자신도. 지영은 마지막으로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제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해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임직원들의 박수 소리 속에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만든 그늘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 취임식이 끝난 후 사무실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지영의 말에 대해 속삭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깊은 반성을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새 희망을 품었다. 지영은 회장실 대신 일반 사무공간 한쪽의 유리 칸막이 방에 자리를 잡았다. 진짜 일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 대표님 진짜로 여기서 일하신대요? 비서도 없이? 그게 가능해? 지금까지랑은 완전히 다르네. 그녀는 취임 첫 주부터 업무 매뉴얼을 다시 검토했고 고객 불만 자료를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임직원들과의 10일 면담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직접 들었다. 야근 수당이 기준과 다르게 책정된다고요? 아직도 구형 ERP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고요? 지영은 듣고 적고 바꾸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회사는 달라졌다. 직원들의 퇴사율은 줄었고 고객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무엇보다 내부 분위기가 따뜻해졌다. 우릴 믿어주는 리더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대표님이 계단 올라오면서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영은 과거를 묻지 않았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앞을 바라보며 움직였다. 어느 날 민석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수척한 얼굴에 손에 들린 건 제출된 사직서 한 장.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진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말했다. 이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사직서 쓸 땐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직서는 찢지 않은 채 가슴에 품고 돌아갔다. 며칠 뒤 지영은 회사 복지정책 개선안과 함께 1년 근속 사원 전원 장학금 지원 공고를 냈다. 임직원들은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도심의 야경,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지영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고시원에서 울던 밤, 택배 포장지에 메시지를 쓰던 새벽, 그 모든 순간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이름으로 선 사람이야.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은 더 큰 세상으로. 이런 따뜻한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